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봄의 공기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해가 채 오르지 않은 이른 아침, 부대 정문 앞 보도블록 위에 서아린이 혼자 서 있었죠. 군복을 입은 근무병들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유독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두꺼운 외투 하나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한쪽 손에 꼭 쥔 작은 보온 가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직접 만든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밥은 너무 질지 않게 지었고 반찬은 짜지 않게 간을 맞췄습니다. 군대에서는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싱겁다 싶을 만큼 조심했죠. 달걀말이 하나를 제대로 부치려고 3번이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말로 꺼내는 대신 손으로 눌러 담는 사람. 면회 신청서를 창구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근무병이 서류를 받아 이름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에도 서아리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안으로만 삭혀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습관처럼 굳어진 담담함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 경보음이 위병소 전체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근무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박차는 소리, 군화 발소리,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잡음이 뒤엉키며 순식간에 정문 일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죠. 누군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정문 통제, 전 인원 대기. 서아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 손을 들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소란 속에서 혼자만 멈춰 있는 사람. 그 장면 자체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사 하나가 빠르게 다가와 서아린의 손에서 보온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거 뭐야? 도시락입니다.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탐지기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삐. 금속 반응이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던 병사의 눈이 커졌고 그것을 본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죠. 설마 요즘 이런 식으로 숨긴다던데 테러 아니야? 낮고 빠른 목소리들이 서아린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의심이 공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백준혁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에 주변 공기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상황 보고를 듣는 그의 눈이 서아린에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가방 열어. 명령이라기보다는 선고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쪽에 얇고 납작한 금속판이 깔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야? 보온판입니다. 음식이 식지 않도록. 서아린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했고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백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아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이등병 안에 맞아? 강태욱이 불려나왔습니다. 정문 안쪽에서 뛰어나온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 채 2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몸이 먼저 알아챘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백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진심이 없는 차갑고 날이 선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타이밍이 참 좋네. 그는 서아린을 다시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왔나? 서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주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사단급 지휘관 방문 날이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하나둘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백준혁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그날에 맞춰 금속 반응 물건 들고 들어온다? 그 말 한마디에 수군거림이 의심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서아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도리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해명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인정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신체 수색해. 백준혁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감정 하나 내비치지 않던 서아린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 눈에 아주 작고 선명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아직 말이 되기 전에 눈빛으로만 존재하는 경고였죠. 그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위협도 아니었고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백준혁의 확신에 정확하게 불을 질렀습니다. 봐라. 말리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하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린에게 쏠렸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서 서아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를 뿐이었어요. 강태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입 닥쳐. 백준혁이 손날로 공기를 가르듯 말을 끊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태욱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해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에서, 계급 앞에서 그는 그냥 멈춰야 했습니다. 그게 이 공간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그 규칙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준혁이 천천히 서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주변 병사들의 숨소리도 덩달아 작아졌죠. 그는 서아린의 앞에 멈춰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키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그 차이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박을 몸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죠. 직접 하든가 내가 하든가. 주변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순간이었죠. 서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백준혁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오히려 백준혁을 더 자극했을 겁니다. 그 침묵. 서아린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할지 말지, 움직일지 말지, 이 상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평온함이 백준혁에게는 확신으로 읽혔습니다. 확실하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경고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아린의 외투깃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힘을 주었습니다. 옷감이 당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찢어졌습니다. 외투의 어깨 부분이 벌어지며 안쪽이 드러났죠. 숨긴 것 꺼내.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아린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드러난 어깨와 팔 위쪽, 그리고 목 아랫부분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선명한 것도 있었고, 오래되어 희미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제각각의 방향으로 나 있는 그 흉터들은 일상을 사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었죠. 훈련을 받은 사람, 혹은 훈련 이상의 것을 겪어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뭐야? 하지만 백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휘관이라는 자리는 때로 물러서는 것 자체가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백준혁이 바로 그 함정 안에 있었습니다. 군부대 침입 시도 이거 큰일 난 거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병사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확신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서아린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백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뭐가? 서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담담함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차갑고 정확하고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살 수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듯 눈빛들이 흔들렸습니다. 협박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말의 무게가 공기를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문 상황 보고 VIP 이동 시작. 백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씹듯이 말했습니다. 타이밍 봐라. 그는 주변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여자 즉시 격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눈으로 쫓기가 어려울 만큼 생각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서아린은 아무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했습니다. 백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백준혁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은 서아린의 손이 특별히 강한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백준혁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뭐야? 백준혁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동작 하나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차량 사이렌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정문 쪽에서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헌병? 헌병 진입.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헌병 차량이 정문을 향해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서아린은 백준혁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조용히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헌병 차량이 정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주변 병사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며
윤세강 소령이 내렸습니다. 특별히 빠른 걸음도 아니었고 소리를 내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발을 딛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문 일대를 가득 채우고 있던 혼란이 잠깐 숨을 멈추는 것 같았죠. 윤세강은 상황을 한눈에 훑었습니다. 찢어진 외투, 굳어있는 백준혁,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서아린.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 많은 것을 읽어냈을 겁니다. 백준혁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수상 물품의 신체 저항까지. 윤세강은 백준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이었지만 그 눈빛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2글자가 백준혁의 말을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백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부정당했다는 사실보다 그 방식이 너무 간단했다는 사실이 더 그를 자극했을 겁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맞서지 않고 그냥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강한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헌병 하나가 뛰어와 윤세강에게 보고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하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문 감지 기록 확인 결과 금속 반응 2건입니다. 2건? 윤세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이 여성, 그리고 헌병이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이미 부대 안으로 들어간 인원 1명.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문 일대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되새기는 얼굴들이었죠. 이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백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윤세강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부 침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서아린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서아린은 처음부터 밖에 있었습니다. 탐지기에 걸렸고 가방이 열렸고 온몸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협은 이미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채로 그때 서아린이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를 타고 퍼지는 순간 주변 병사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경고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이 여자가 지금 이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백준혁이 서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몰아붙이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엔 아직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윤세강이 헌병들을 향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감지 기록에 남은 2번째 인원의 진입 시각, 이동 경로, 현재 위치 추정. 말이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헌병들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사이 강태욱은 서아린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걸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외투를 보았습니다. 드러난 흉터를 보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의 서아린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서아린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간극이 강태욱의 가슴 어딘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살아온 건지 묻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은 강태욱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이미 부대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문 너머 건물들 사이로 이어지는 통로들을 훑쳤습니다. 지형을 읽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와본 곳인데도 익숙한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멈추는 곳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윤세강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아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묻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아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세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 상황을 몸으로 읽는 사람. 그 공통점이 말보다 먼저 전달되었죠. 백준혁은 그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맥락이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 느낌이 불쾌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백준혁이라는 사람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헌병이 다시 뛰어왔습니다. 두 번째 인원, 부대 내부 이동 중 확인됩니다. 현재 위치, 윤세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폈습니다. 그리고 서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서아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동 통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 장면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굉음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채 1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쾅!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땅을 타고 울리는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고 그 직후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늘로 번지는 연기였습니다.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폭발이다. 저쪽이야. 전원 이동. 패닉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훈련받은 병사들이었지만 실제 폭발음은 훈련장에서 듣던 것과 질감이 달랐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전기가 일제히 켜졌고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정문 일대가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백준혁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였습니다. 서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인입니다. 윤세강이 눈을 좁혔습니다. 서아린을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한 직감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판단인지를 재는 시간이었죠. 확실합니까? 네. 저건 시선을 빼는 겁니다. 서아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 폭발음의 크기,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시점. 이 세 가지가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제 위협이라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눈에 띄게 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선을 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었죠. 서아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VIP 이동 통로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방향이 진짜 위협이라는 것. 그 판단을 그 자리에서 즉각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이었으니까요. 백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불안함을 감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민간인 말을 믿겠다고? 저쪽에서 불이 났는데. 전원 방향 전환. 윤세강이 끊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백준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단호함이 백준혁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죠. 헌병들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백준혁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미쳤네. 혼잣말이었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세강을 앞세운 헌병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서아린이 그 옆에 붙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배치였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대형 안에서 서아린의 위치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욱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헌병소령과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서아린의 찢어진 외투 안쪽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작고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뒤따르던 병사 하나가 반사적으로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이 거칠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죠.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아이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안고 있는 아이. 교복을 입은 채로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몸으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가족 사진인데. 그 말이 강태욱의 귀에 닿았습니다. 강태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사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그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사진 속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복, 나란히 선 두 사람.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서아린이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강태욱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찍어두었던 그 장면이 지금 이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서아린이 지워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가장 가까운 곳에 품고 다니던 사진으로 강태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 울면서 말하던 서아린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나 혼자서라도 나을게. 당신 발목 잡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태욱이 끊은 것인지 서아린이 끊은 것인지 지금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태욱은 그 시간 동안 그 기억을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리나?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들린 순간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죠. 서아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본 사람은 강태욱 뿐이었어요. 이동하는 내내 강태욱은 서아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외투, 반듯하게 펴진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강태욱이 기억하는 서아린은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울던 18살의 얼굴,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끝까지 강한 척하던 그 모습이 강태욱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서아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기억과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강태욱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세강이 이동 속도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서아린과 나란히 걸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인이라는 걸? 서아린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폭발 위치가 너무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 타격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눈에 띄는 곳을 쓰지 않습니다. 연기도 너무 빨리 올라왔고요.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윤세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지만 무게가 담긴 끄덕임이었습니다. 오래 했군요. 서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아니었고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윤세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VIP 이동 통로는 부대 중앙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건물이 바짝 붙어 있었고 지붕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좁게 잘려 보이는 구조였죠. 평소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이었고 지휘관 이동 시에만 사용되는 경로였습니다. 그 통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아린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눈이 움직였습니다. 통로 안쪽을 훑었습니다. 건물 모서리, 그늘진 공간,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들,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통로 중간쯤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자세가 단정했고 군복도 제대로 갖추어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너 명의 병사들이 더 있었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 병사에게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린의 눈이 그 병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세강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헌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신이 담긴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몸을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몸이 반응하게 만들죠. 어떻게? 누군가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병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군복 안쪽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동작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릴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였겠죠.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억누른 속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아린의 눈에는 그 억누른 속도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서아린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이었습니다. 딱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빨랐습니다. 몸의 중심을 낮추면서 각도를 틀었고 그 병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꺾었습니다. 관절이 한계각도에 닿는 순간 병사의 몸이 저항을 잃었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서아린이 그 무게를 그대로 이용해서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병사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병사의 손에서 금속 장치가 떨어졌습니다. 작고 납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헌병 하나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폭발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통로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서아린은 그 병사를 바닥에 고정시킨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저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팔 하나가 꺾인 상태에서 바닥에 얼굴을 댄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윤세강이 손짓으로 헌병 둘을 보냈습니다.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머지 헌병들이 그 병사를 인계받았습니다. 서아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로 안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소리, 무전기 잡음,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시선이 서아린에게 향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눈으로 보았지만 머리로는 아직 따라가지 못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몇 초의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고함 하나 없이 그냥 끝나버린 일이었습니다. 강태욱은 그 자리에 서서 서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은 군복도 아닌 찢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어온 걸까요? 그 흉터들이, 그 빠른 판단이, 그 무감각해 보이는 눈빛이 어디서 왔는지 강태욱은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곁에 없던 시간 동안 서아린은 혼자서 무언가를 버텨왔다는 것,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윤세강이 서아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처리된 폭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세강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말이었죠. 서아린은 그 말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들어 통로 끝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폭발물이 수거되고 그 병사가 헌병들에게 인계된 뒤에도 통로 안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머리가 받아들였다 해도 몸은 조금 더 오래 그 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헌병들이 통로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끊임없이 오갔고 누군가 상황 보고를 올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린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가 찢겨 있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벌어진 채로 차가운 공기가 직접 살에 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린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통로 끝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는 동안에도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났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윤세강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얇은 방한 재킷을 들고 있었습니다. 헌병 중 하나에게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서아린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리감이 담긴 행동이었죠. 서아린이 잠깐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아 걸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윤세강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백준혁은 통로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죠. 그의 눈은 서아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테러 용의자로 몰아붙이던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그 서아린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백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신체 수색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이 상황 전체를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멈추라고 했습니다. 백준혁은 그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백준혁의 가슴 안쪽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강태욱은 서아린으로부터 세 걸음쯤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아린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턱선이 단단했고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강태욱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기가 두려웠습니다.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헌병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소령님, 추가 확인 사항입니다. 윤세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거된 폭발물 분석 결과 단독 작동 방식입니다. 원격 기폭 장치는 없습니다. 즉, 그 병사 혼자였다는 것. 그렇습니다. 공범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윤세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아린이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명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인 폭발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여럿이 움직이는 작전이었다면 더 크게, 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뜨렸을 겁니다. 단독 침투라는 걸 폭발 규모로 판단했군요. 폭발 위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소리만 내려는 거였으니까요. 윤세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린의 설명을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분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현장에서 즉각 이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문에서 도시락을 들고 서 있다가 외투가 찢기고 신체 수색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윤세강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서아린이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세강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VIP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 완료되었다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통로 안의 긴장이 비로소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참았던 숨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백준혁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아린을 향해서였습니다. 발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권위를 싣고 걷는 발소리였다면 지금은 무게가 빠진 발소리였습니다. 그가 서아린의 앞에 섰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은 백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백준혁은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건지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서아린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어요. 백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졌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상황이 뒷받침해 줄 때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지금 백준혁에게 남은 것은 자신이 한 행동들의 무게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하나씩 되감겼습니다. 서아린의 외투를 잡아 뜯던 손, 신체 수색을 명령하던 목소리, 테러 용의자라고 단정 짓던 순간, 그리고 멈추라는 경고를 비웃던 자신의 얼굴. 그 장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일어난 일과 겹쳐지며 백준혁을 짓눌렀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과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를 아는 것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백준혁은 지금 후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윤세강이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백준혁 앞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윤세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백준혁 대령, 이름과 계급을 함께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호칭 안에 이미 공식적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윤세강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폭행, 직권남용, 그리고 작전 진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헌병 둘이 양옆에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백준혁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의 단단함이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헌병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백준혁이 그 감각에 굳었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과 수갑이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백준혁의 시선이 서아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아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백준혁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웃는 눈빛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맞서거나 외면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그 시선 앞에서 백준혁은 자신의 행동을 오롯이 혼자 마주해야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백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계급장을 달고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판단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탐지기 반응 하나, 타이밍 하나, 그리고 해명하지 않는 침묵 하나로 한 사람을 테러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백준혁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백준혁이 해야 할 일들을 고스란히 그의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서아린이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백준혁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이 백준혁을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인지 강태욱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인지 어쩌면 그 모두를 향한 말이었을 겁니다. 헌병들이 백준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통로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백준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너진 것이 통쾌하거나 씁쓸하거나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 말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강태욱이 천천히 서아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발이 움직였습니다. 아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으로 버틸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의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서아린이 강태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옆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주 미세하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가장 오래된 온기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대는 방식이었습니다. 강태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쳤어? 서아린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강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그 많은 말들이 서로 엉켜서 어느 것도 먼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냐고, 잘 있냐고, 혼자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들을 꺼내는 것이 맞는지 강태욱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린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을 지금 이 차가운 통로 안에서 꺼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망설임이 강태욱을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세강이 멀찍이 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뒤의 고요함은 폭발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헌병들이 정리를 마치고 통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잦아들었고 발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어느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공기가 조금씩 제 무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통로 한켠에 서아린과 강태욱이 남겨졌습니다. 윤세강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헌병들과 마무리 보고를 주고받으면서도 두 사람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를 비워주되 지켜보는 거리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욱이 서아린 앞에 섰습니다. 마주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에도 강태욱은 줄곧 서아린의 옆이나 뒤에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는 건 지금이 처음이었죠. 서아린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았습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그 방식이 18살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지금 이 눈물을 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숨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의 끝에서 지금 이 눈물 하나쯤은 그냥 흘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지 못했던, 어쩌면 스스로에게 묻기가 두려워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죠. 서아린이 강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단단하게 잠겨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 말이 느렸습니다. 한 단어씩 꺼내는 것처럼 천천히 나왔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던 말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신 꿈이 있었잖아. 가고 싶은 데도 있었고, 나 때문에 그게 다 막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 강태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물어봤으면 당신은 남았겠지. 그럼 됐잖아. 됐냐고. 서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태욱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서아린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억울하면서 남아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았어. 나중에 후회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거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 그 말이 강태욱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인지 강태욱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서아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왔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태욱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았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서아린의 입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나오는 그 말은 우리 아이. 강태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우리 아이.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강태욱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혼자 낳았다는 것, 혼자 키웠다는 것, 그 모든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것, 그 사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살아있어?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강태욱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것을 몰랐으니까요. 서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이야. 10살. 강태욱은 그 나이를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10살이면 제법 컸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생기는 나이였습니다. 그 10살의 시간 동안 강태욱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무지가 지금 이 순간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욱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목구멍을 막은 채로 흘러나오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태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뿐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몰랐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린이 천천히 강태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주저앉은 강태욱 앞에 서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꽉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습니다. 그 무게만큼만, 그 온기만큼만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라졌잖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서아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강태욱은 그날 이후 처음 들었습니다. 그걸로 됐어.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끝까지 참는 방식으로 눈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윤세강이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걸음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복귀 명령입니다. 서아린이 윤세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길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시간이었죠. 강태욱이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린이 강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이 거리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온기였습니다. 서아린이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한 걸음 내딛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욱을 돌아보았습니다. 같이 갈래?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자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걷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걸어온 길을 이제 둘이 걸어가겠냐는 것이었죠. 강태욱이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세강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통로를 빠져나가는 세 사람의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멀어지는 발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엄마. 서아린의 걸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강태욱과 나란히 앞을 향해 늦겨울의 햇살이 통로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봄이 오는 소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공기가 바뀌는 것이죠.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에 봄이 먼저 냄새로 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날아오는 꽃 냄새. 그 냄새들이 섞여서 코끝에 닿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날 이후 3달이 흘렀습니다. 부대 정문앞 사건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백준혁 대령은 직위해제 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간인 폭행과 직권 남용, 그리고 작전 방해 혐의가 모두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의 사과였습니다. 말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단독으로 침투했던 병사는 상급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윤세강 소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서아린이 그날 현장에서 읽어낸 판단들이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유인 폭발의 방식, 단독 침투의 특성, 그리고 이동 통로를 노린 타이밍.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고 수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아린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윤세강이 2번 물었고 서아린은 2번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윤세강은 3번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강태욱은 그달 말에 전역했습니다. 만기 전역이었습니다. 복무기간이 다 찼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를 나오는 날 정문을 지나치면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보험 가방을 들고 서 있던 서아린의 뒷모습, 경보음이 울리던 순간, 그리고 찢어진 외투 안에서 드러났던 흉터들. 강태욱은 그 기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프다는 것을, 그 아픔을 짊어질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전역하고 나흘 뒤였습니다. 강태욱은 서아린이 사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아린은 쉽게 찾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찾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언덕 위에 낮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아린이 사는 집은 그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마당이 좁았고 대문이 낡았습니다. 강태욱은 그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서아린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아린의 눈빛이 오래 담아두는 눈빛이라면 이 아이의 눈빛은 모든 것을 바로 꺼내는 눈빛이었습니다. 숨기는 법을 아직 배우지 않은 눈빛이었죠. 아이가 강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욱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안쪽에서 서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아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아린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태욱을 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거나.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태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고파요? 강태욱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뜬금없는 질문이 이상하게도 막혀있던 숨을 터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응.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아린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태욱을 다시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에서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말 대신 몸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욱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좁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화분 몇 개가 담벼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풀들이 제각각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가꾼 흔적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 집과 잘 어울렸습니다. 안쪽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작고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강태욱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들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이 강태욱의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과 나누는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늦겨울 부대 정문 앞에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강태욱은 그 온기를 얼굴로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길게, 그리고 떴습니다. 서아린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당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말이 없으면서, 하지만 어깨가 아까보다 조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래 올라가 있던 어깨가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강태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다 됐어요. 서아린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태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집 안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늦겨울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아, 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